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밀리터리와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자, 오늘도 화끈하게 진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C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제로 바로 진격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번 주는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F-35가 밀리터리계에 요즘 핫한 방탄소년단이라고 한다면 뭐 미국 한 번만 가면 막 유튜브 뷰어스가 2억이 나오는 방탄소년단이라고 한다면 자, 오늘은 그야말로 레전드, 전설 무기계 이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빅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은 아직까지 뭐 지금도 엄청나게 생각을 받고 계시는데요. 아파치 헬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치 헬기. 빅뱅 중에서도 뭐 G-드래곤 정도가 여러 가지만 해도 가장 맞다고 할까요? 예. 그야말로 뭐 전장의 사신. 우리 선수 등장하기 전에 프로필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까요? 뭐 첫공 그런 걸 하신다고요? 더욱더 이런 이 예능 욕심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데 그 레프리 복장은 안 돼가지고 조금 힘은 빼고 얘기할게요. 제가 그 공을 홈코너 그 마루체 아라치의 치가 아니고 하여튼 아파치입니다. 대한민국에도 그거 마루치 알았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엔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요즘 애들은 서두지도 몰라요. 아파치는 미국의 세계적인 군수업체 보잉사가 만들었고요. 우선 이제 얼마짜리냐 관심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려 500억 원이 넘습니다. 500억 원이 넘습니다. 510억 원, 보통 600억 원 가까이 되고요. 600억씩. 예. 근데 우리 공군 주력기 중에 하나인 KF-16이 400억 원대예요. 그러니까 전투기보다 비싼 헬리콥터인 거고 이 체격 조건을 보면 길이가 70.7m고요. 높이가 3.87m, 그리고 무게가 7.9톤 정도가 됩니다. 최고 속도가 300km 가까이 되는 293km고요. 상승 고도는 6,4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전 반경은 480km 정도이기 때문에 한 번 뜨면 뭐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데는 한 번 더 맞게 700원 넘어도 필요 없잖아요. 유사시 북한에 아직도 우리 지상군 입장에서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는 탱크나 장갑차 등으로 구성된 기계화 부대인데요. 이런 기계화 부대를 이제 무력화한다든지, 북한에 또 그 공기부양정이라고 있죠. 물 위에 약간 떠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기부양정이 꽤 많은데, 그런 것들을 무력화하는 그런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파치를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좀 비유하자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츤데레란 말 아시죠? 츤데레. 오늘 왜 이러세요? 좀 젊어지려고. 무시 지금 말이네. 뭐 세대를 넘나들면서 그 무심한 듯하면서 좀 세심한. 잘 챙겨주는. 그래서 뭐 온갖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 KF-16이요? 그거보다 비싸다면 사실 뭐. 전투기보다 비싼 헬기나 아직 그 자동차보다 비싼 오토바이도 많이 있으니까 거의 진짜 아파치 같은 경우는 팬덤이 있을 만큼 진짜 그 많은 이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어떤 추앙받고 있는 그런 무기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어릴 때 프라모델을 좀 만들었는데요. 그때 이제 코브라 헬기 옛날에 만들다가 이제 아파치 헬기 나서 아파치 헬기 만들고 뭐 이랬던 기억도 나고. 근데 그때부터 이미지가 벌써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강하고 막 뭐 엄청난 막 그런 이미지가 형성돼 있었고. 영화가 있었잖아요. 니콜라스 케이지 나왔던 그 이름이 그냥 제목이 아파치. 그랬나요? 캐서방에 나왔던 영화죠. 그쵸, 결혼을. 그렇죠. 인디언 나온 영화 아니죠? 아니에요. 아파치 아니고. 그때 개봉관이 이제 서울에는 종로의 단성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단성사 피카디리 극장. 그죠?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마주보고 있었죠. 뭔 소리 알아요? 요즘 그러진 않아요? 요즘 그런 분들은. 그다음에 뭐 대한극장, 뭐 거대한 화면으로 유명했던 충무로에 이런 극장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거기서 개봉을 안 하고 당시에 이제
B급 개봉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냥 완전 진짜 개봉관이에요. 스카라 극장이라고. 아, 그 옆에 그 있는 구석에 옆에. 약간 찾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개봉을 했던 기억이 나고 네. 근데도 불구하고 줄이 엄청나게 있었던 기억이 제가 나요. 네, 그때 아마 그 걸프전 때문에 걸프전 때문에 이제 그 이미지가 그런 것 때문에 뉴스에서 나오고 그래서 아마 그랬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근데 지난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이런 주문이 완료된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컴플리티드 오더. 네. 그러니까 이게 재주문이면 이미 우리가 배치돼 있다는 거고 이게 첫 주문이면 우리가 아직 기배치된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네. 배치가 된 거였던 제가 거예요. 지난 주에 이제 F-35 시간 때도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많은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우리가 새로 사주는 걸로 이렇게 일부 보도됐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이미 사실은 과거 정부에서 이미 도입이 결정됐던 무기들을 사실은 그 대리대사가 대부분 언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F-35도 그렇고 아파치 경우도 이미 오래전에 결정이 돼서 이제 도입이 재작년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작년에 36대 도입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2대 규모고요. 사실 우리는 그 산악 지형이라 그렇죠.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그 올라가기 엄청 어렵거든요. 내려오기도 어렵고 기배치. 네. 그리고 진짜 헬기가 제가 보기도 그 밀림 많은 데만큼 진짜 한국 지형의 헬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아파치 외에도 또 뭐 여러 가지 그 헬기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 좀 정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또 평지가 적어서 또 네. 활주하기도 어렵고 뭐 여러 좀 가지 활주로도 활주로 그렇고, 만들기도 네. 어렵고 여러 가지로 헬기가 굉장히 유용한데 헬기는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좀 실제에서 보는 거는 좀 크고 뚱뚱하고 뭐 이런 거 수송용 그쵸 보통 뭐 나르는 저렇게 내리면 이렇게 문 열리고 사람들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수송기가 일단 있는 거죠. 수송 헬기가. 요거는 이제 수송이나 지휘를 주로 하는 기동 헬기라고 이제 사실 부르는데 그 블랙호크라고 있어요. UH-60 블랙호크. 다운 그거요? 예, 다운 그거요. 영화로 유명한. 예. 그 영화는 제목이 많은 얘기를 해주죠. 아, 블랙호크 헬기가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 드는. 아주 쉬운 영화 블랙호크 다운 영화도 제가 막 들려요. 아임 소리만큼 잘 들려요. 막. 블랙호크 다운 못 근데 이게 사실은 저 관련이 있으신 게 그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 1996년 9월에 강릉 무장공비 침투. 저 소대장으로 차단작전. 현역 작전 투입. 예. 그때 그 작전에 투입되셨던 예. 그때 이제 아주 대대적인 무장공비 소탕 작전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결국 이제 25명의 무장공비 사살되고 이제 한 명이 생포되고 하는 상황인데 그때 침투 작전으로 이제 강원도의 그 험난한 산세를 날아다니면서 병력을 배치했던 헬기가 바로 블랙호크 UH-60. 근데 보셨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나가는 걸. 아닌가요? 충북에서는 거기가 충북에 강원도에서 충북으로 오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작전 투입 때가 못 봤어요. 네. 그리고 뭐 2010년에 또 아프간 파병 때 현지의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기도 했고. 그렇겠네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정찰 헬기가 있죠. 우리나라도 있죠. 1999년에 BO-105라고 도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정찰 헬기의 이제 중요한 하나의 임무는 뭐냐면 먼저 정찰을 나가서 네. 이제 뒤에 있는 공격 헬기들에게 표적을 알려준다. 어디를 때려라.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공격 헬기가 그냥 막 나갈 수는 없으니까 비싸고 위험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런 아파치 가디언 이런 공격형 헬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실 아파치 가디언, 이름도 가디언, 뭔가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뭐 수호천사 느낌도 나고, 그리고 사격, 화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격하고 화력이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얼마나 비싸? 얼마나 세? 그래서 영상을 저희가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네요. 저게 이제 그 예. 조종석인가 보죠? 네, 아파치 조종석이고요. 예. 이게 지금 작년 말에 실시된 스팅어라는 공대공 미사일 사격 영상입니다. 나가는 거만 보고 아세요? 네. 보이지도 않는데? 그 정도는 안 해요. 저게 이제 가상 표적. 이제 조그만 무인기를 이제 그걸 가상적 맞출 거네요, 지금. 상정을 해서 격추시킨 거군요, 뭔가 이분이. 서해상에서 이제 격추시키는 장면. 얘는요, 이 시커먼 거. 이건 이제 헬파이어라고 네. 대전차 미사일인데 지옥불이잖아요. 지옥불. 그러네요. 적 전차라든지 벙커 뭐 여러 가지 목표물들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명중. 전에도 미군 무인기들이 그 알카이다나 이런 지도자 암살한 얘기 다뤘잖아요. 네. 그때 많이 사용됐던 게 저 헬파이어 미사일. 그야말로 테러 지도자들한테 지옥불
벙커 우리- 같은 데 숨어 있으면 이렇게. 예, 그리고 달리는 차량 아, 그렇죠. 때리거나 그래서 지옥불의 맛을 보여준 거죠. 저게 차량에 맞으면 저게 전차도 날아갈 거 차량에 맞으면 차량 뭐 당연히 뭐 그냥 거의 뭐, 한산쪽 나는 거예요. 예, 스프레스 댐시 옆차까지 그냥 다 예. 제가 오늘 모형을 가져왔습니다. 아,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이구 연로하신데 와. 잘 만들었네 그죠? 제 어릴 때 만들다가 실패한 거네요. 예, 이게 우리 제대로 만든 모형이에요. 잘 만들었네요. 예, 이게 직접 상당히 만드셨어요? 정교하게 뭐 제가 만든 설마. 건 아니죠. 당연히. 이건 후배 기자가 만드신 거야? 짬밥이야. 플라스틱도 아닌 것 같아요. 네, 플라스틱 아닙니다. 플라스틱 아니에요? 네. 센 것 같아요. 네. 이런데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게요? 조심하셔야 돼요. 무겁네. 아, 묵직합니다. 아니 이런 프라모델도 있어요? 프라모델이 아니네요. 그래요? 플라스틱 모델 프라모델이겠죠? 예. 이거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지금 만드신 것도 아니면? 이게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예. 제조 회사로부터 특별히 요청을 해서 제조사로부터. 잠시 임대를 받은 겁니다. 리스. 이게 오늘 네, 끝나고 이제 갖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됩니다. 예. 우선 요 설명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롱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롱보가 이제 요 로터 위에 달려 있는 이 둥그란 레이더고요. 여기다. 그다음에 이제 주력 무기 중에 하나가 이 밑에 있는 기관포인데 이게 30mm 기관포 체인건이라고 합니다. 네. 예, 자전거 체인이 아닙니다. 예, 체인건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본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이 요 밑에 달려 있는 요게 이제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이고요. 총 파일론 4개를 다 헬파이어 미사일 달면 16발을 달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미사일 대신에 이렇게 로켓탄을 장착할 수도 있어요. 이게 2.75인치 70mm 이제 하이드라 로켓인데 이 포드, 이 통 하나에 19발이 들어갑니다. 우와. 그러니까 로켓만 달면 19 곱하기 4니까 몇 발이에요? 76발의 로켓으로 무장. 다연장 이제 할 수가 로켓포처럼. 있는 거죠. 네. 예. 우와. 되게 탐나는데 이거. 이 미사일의 관통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헬파이어 미사일 같은 경우. 네. 그래서 보통 이 철갑 같으면 무려 1m가 넘는 1m를 뚫어요? 예, 1,400mm까지 관통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m 40cm죠. 1m 40cm 이 장갑을 뚫는다고 아까 헬파이어 그런데 요즘 뭐 현역들이 있지만 이중 장갑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탱크 모습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뭐 M1A1 뭐 이런 네. 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샌드위치 같이 이렇게 막 갈라져가지고 붙어 있는 거 있죠? 금 가가지고 요게 반응 장갑이에요. 요게. 그 탱크에 그 철이 다 반응 장갑이 아니라 옆에다 그건 아니고 대는 거군요. 네, 이렇게 붙이는 건데 옛날에 탱크 보면 이런 거 없으셨을 거예요. 패치같이 붙였네요. 이제 새로 나온 탱크들이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건데 네. 두 장갑 사이에 네. 이게 화약을 샌드위치처럼 넣어요. 이게 밖에서 이제 탄이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날라와서 터지면 이 안에 화약이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이 폭발하면서 일단 이 두 장갑 사이는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날아온 탄의 그 폭발력이 좀 덜, 특히 이제 장갑을 뚫고 들어오는 그런 화력을 이제 좀 약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터져 나가니까 또 밖으로 미는 효과도 있고. 헬파이어 미사일은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또 이중 탄두인 거죠. 이렇게 생겼는데 내부는 그렇게 생겼는데 겉에는 그냥 이게 겉에는 단순하게 생겼지만 예. 두 개의 탄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터지고, 그래서 이제 이 반응 장갑하고 이 내부의 화약이 터지는 상황에서 두 번째 게 또 터지면서 이제 이거를 부숴서 장갑을 뚫고 들어가겠다. 단순하게 철로만 이렇게 두껍게 만드는 건 1m 40을 뚫고 그렇죠. 이중 장갑도 역시 뚫고. 네. 헬파이어. 짱이네요. 아주 잘 만들었네. 앞서서 저 헬기 대대가 18대가 한 개 대대라는 거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네. 그럼 18대가 한 대대가 뜨면 헬파이어 다 장착하면 그러면 탱크를 몇 개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계산을? 아까 최대 16발 달 수 있다고 16. 말씀드렸잖아요. 16 곱하기 18하면 288대. 이론상으로는 한꺼번에 288대의 적전차를 파괴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총 2개 대대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36대니까. 그러니까 뭐 이론상으로는 이게 다 한꺼번에 뜬다면 곱하기 하면 570여 대의 탱크도 파괴할 수 있다는 거죠. 뭐 현실적으로 가면 이제 그보다는 줄어들겠습니다. 뭐 설마 그렇진 않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상당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 싹쓸이인데 한 500몇 대면 거의 가용 탱크에 거의 뭐 꽤
상당수 아닙니까? 아닙니까 진짜 500몇 대면? 북한 탱크가 4,300대인데 네. 근데 이제 북한이 보면 구형 탱크가 많아서 그중에 몇 개가 제대로 움직이느냐고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북한에는 훈련하는 걸 보면 의외로 고장나는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갖고 들고 기름칠하겠죠 걔네도. 네, 관리를 의외로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실제 가용되는 거는 절반 이상 가용된다고 봐야죠. 옛날 탱크들은 이거 한 방 맞으면 그냥 박살 날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스쳐도 그냥 영화 보면 이렇게 하면 앞에 헤드샷 나오면 뒤도 죽구리 되는 거 거의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헬파이어가 세긴 셉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 한 번에 그냥 그 다 쏘잖아요. 하나 한 땀 한 땀 하나 뒤에 잡고 이렇게 16번인가 이렇게 쏘나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네. 어떻게? 그런 그 사냥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위에 있는 롱보 안테나? 레이더인데요. 아 이게 레이더 레이더. 뭐 많이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이거요? 네. 이거 많이 안 닮았습니다. 그렇네요. 뭐. 아 이거 진짜 닮긴 닮았는데 억제가 방송이라고 하죠 방송. 저도 직접 이렇게 대본 건 처음인데 그 수많은 네티즌들이 매니아들이 초코파이라고 그래요. 네, 초코파이라고 그러는데 유기나님이나 일반 그막 그냥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제 지금 방송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죠. 아 우리 그 매니아분들이 이렇게 초코파이라고 얘기하신 거야. 별명을 네티즌들이 이제 종종 죄송합니다. 호칭을 하는데 이렇게 막상 해보니까 진짜 많이 닮았네요. 예. 이 롱보 레이더는 이 탐지거리 한 10에서 15km 떨어진 목표물을 최대 한 1,000개 정도를 1,000개요? 예,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우와. 예, 굉장히 그 다양한 형태의 목표물을 추적을 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목표물도 100개가 넘어요. 한 128개 정도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을 해서 그 목표물 중에 이제 이 아파치 헬기 입장에서는 긴급한 위협이 있고 또 이제 덜 긴급한 위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 레이더가 판단을 해서 이 목표물에 대한 공격 그 수단이라든지 유도 같은 것들을 이제 판정을 해줍니다. 긴급성도 판정을 해요? 그렇죠. 예. 뭐 거의 위험성도 인공지능이네요, 거의. 그러니까 이런 목표물이 있는데 적들이 나타나는데 얘가 제일 위험하다. 그다음에 뭐 얘는 좀 천천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준비가 돼 있다고요? 식별을 해줘서 이제 그거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16개 정도 되는데 그런 거를 다 탐지하고 판단하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30초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헬파이어 미사일이 소위 말하는 4세대 대전차 미사일 유도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사일 자체가 탐색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표적을 탐지해서 가요. 그러니까 이게 발사하는 사람은 발사한 다음에 그냥 망각해도 된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발사 후 망각이란 말이 아예 있어요. 파이어 앤 포겟인가요? 그렇죠. 론치 앤 포겟이든가 뭐 론치 그런 앤 거겠죠. 포겟. 예. 예. 롱보 레이더로 아까 이제 목표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헬파이어 미사일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죠. 그러니까 헬파이어 미사일이 갖고 있으니까 유도 장치 스스로. 그러면 이제 헬파이어 미사일이 이제 레이더 유도를 따라서 이 목표로 날아가다가 미사일 앞에 달려있는 자기의 레이더를 켭니다. 자기 스스로. 예. 그런 다음에 목표물을 다시 찾아가지고 이제 그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이제 부딪히 폭발하게 되는 그런 거죠. 쏘고 잊어라. 네. 발사 망각이라고 하셨죠? 네네. 네. 확실히 나중에 나중에. 그럼 이 4세대 우리나라는 이 4세대 이게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우리는 이제 현궁이라고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한 게 있고요. 근데 그것은 이제 땅에서 땅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상에서 적 전차등을 공격하는 형태인데 우리가 이제 새로 개발하는 천검이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아, 하늘에 천검. 예, 천검. 천궁. 아, 천검. 와 이름 잘 졌다. 예, 이거는 이 뭐지 발사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헬리콥터에 탑재되는 한국형 헬파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헬리콥터에서 적 전차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러한 미사일인데 이것도 이제 발사 후 망각 방식으로 해서 네. 이제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 롱보 이거 초코파이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오늘 이제 아파치라고 해서 저도 공부를 좀 했는데 제가 뭐 이거 아파치거든요. 뭐 인터넷 찾은 건데 네. 얘는 없어요 이거. 그렇죠. 네. 그 이거 얘는 없죠. 네. 얘는 없고 얘는 있죠. 네. 이게 이 롱보 장착형이 사실은 굉장히 비쌉니다. 이 레이더 자체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기능상 36대 모두 이 롱보 레이더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레이더 자체에서 탐지 컨트롤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6대대 한 대꼴 그러니까 총 36대 중에 6대만 이 롱보 레이더를 장착한 형태로 도입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레이더를 통해서 서로 데이터 링크로 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중간 지휘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롱보 장착형이. 또 한 가지 이 롱보 레이더 역할 중에 하나는 무인기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인 정찰기라든지 이런 거를 로부터 정보를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여러 대의 무인 정찰기를 조정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아파치 헬기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무인기 중간 사령탑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 아파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레이더가 아니네요. 그렇죠. 정말 다양한 기능을. 36대 중에 6대 중에 하나만 여기 롱보가 있습니다. 네. 그 요즘 우리 외국 가면 여러 명이 포켓 와이파이 같은 거 한 명만 있었는데 공유기 다 이거 아니고 이 공유기네 공유기. 비싸다. 북한에서 이제 침투라는 건 이제 저도 기본적인 상식으로 잠수함이 오고 그 제가 이제 군대 생활했을 때 막아했던 AN2기가 오고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소형 함정이 이렇게 오잖아요. 예. 근데 뭐 땅에 그 잠수함이 어쩔 수 없는데 그 나머지 2개 AN2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무슨 이렇게 소형 선박이 오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얘가 커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선은 AN2 같은 항공기라든지 북한의 새로운 위협인 무인기 같은 경우 무인기. 아까 영상에서 보신 스팅어라는 공대공 미사일 그 쏘는 거 보셨잖아요. 이제 그런 공대공 미사일을 통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위협 중에 하나가 고속 공기부양정입니다. 공기부양정 맞죠? 예, 공기부양정. 북한이 한 130여 척이 있는데 여기에부터 한 1개소대 정도를 태우고 시속 100km 정도 가까운 고속으로 우리 해안에 상륙할 수가 있어요. 특히 위협이 되는 게 이제 백령도라든지 이런 서북도서는 굉장히 가까운데 말 그대로 기습이네 기습. 북한에 이제 기지가 있습니다. 그 고안파라는 기지 같은 경우는 백령도에서 불과 한 50여 킬로 떨어져 있는데 한 30분이면 올 수가 있다고 그래요, 병원까지. 이를 잡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파치 헬기입니다. 이거는 밤에도 작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30mm 기관포라든지 달려있는 로켓이라든지 아니면 뭐 헬파이어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실제로 주한미군에 2개 대의 아파치 헬기가 있는데 주한미군은 이제 24대가 1개 대입니다. 그래서 2개 대니까 48대인 거죠. 48대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 아파치들은 북한의 공기부양정을 잡는 게 주임무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함대하고 같이 훈련하고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공중 침투 말씀도 또 공중 침투. 아까 얘기하셨는데 뭐 스팅어 미사일이 일단 있잖아요. 스팅어 미사일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걸 전담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아파치 헬기 이제 4발까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좀 비싸요. 한 발에 4억 원. 그러니까 좀 속이 좀 아까우면 AN 쪽이 그거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중요한 게 AN2보다 AN2에 특수보도원들이 타고 있잖아요. 10명 이상의 특수보도원이 타기 때문에 그거를 잡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 특수부대들이 내려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면 그거는 뭐 진짜 수백억이 될 수 있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죠. 이 스팅어가 열추적 미사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2가지의 열추적 유도를 해요. 하나는 이제 엔진 배기가스에 나오는 적외선, 그게 흔한 열추적 방식이고, 그다음에 기체 표면에 이제 방사되는 자외선들을 또 탐지를 해요. 자외선이 반사가 되고 있으니까 그 2개의 빛을 가지고 추적을 해서 마하 2.2의 속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날아가서 타격을 한다. 그리고 유효 사거리가 한 6km씩 되기 때문에 사실 꽤나 먼 거리에서 열추적을 해가지고 꽤나 빠르게, 아주 빠르게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공중을 방어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사실 헬파이어, 스팅어 이렇게 미사일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딴 것도 많이 달렸잖아요. 네. 그것도 조금만 얘기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기관포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30mm 기관포고요. 이제 체인건이라고 불리는데 근데 여기 30mm 탄약이 총 1,200발이 장착이 돼 있고 근데 분당 발사 속도가 최대 한 650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최대 발사 속도로 하면 한 2분도 채 못 쓸 정도의 분량을 이제 장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30mm 탄이 사실은
큽니다. 그 직경이 30cm이기 때문에 발칸포가 20mm예요. 발칸포 포탄보다 더 큰 그런 탄약이고 이 30mm 탄은 뭐 일반적인 차량은 물론이고 장갑차는 이제 무난하게 파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전차 그리고 구형전차까지 파괴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의 웬만한 구형전차도 전차는 예, 전차도 저걸로만 그냥 우리 30mm 체인건으로 파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싼 헬파이어 쓸 필요 없이. 네. 저 그 영상 보면 그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데서 작전하는 거 보면은 그 로켓포인가 이거 체인건 같은데 진짜 정확하게 때리던데요. 네. 다다다 이렇게 맞춰가는 게 아니라 뭐 저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맞추더라고요 이게. 이제 헬멧 있잖아요. 그 헬멧이 연동이 돼 있어요. 포하고. 그래서 아파치 헬기 이제 조종성이 이제 텐덤식이라고 하는데 텐덤식이란 거는 전방에 이제 화기 관제사, 그러니까 총 쏘는 사람이 앉아 있고 후방에 이제 조종사가 탑승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뒤로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에 총 쏘는 사람이 앉고 여기에 이제 조종사가. 무기 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조종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죠. 이 화기 관제사는 뭐라냐면은 주로 이제 공대지, 즉 땅을 향해서 뭔가를 쏘는 걸 하는 게 이제 앞에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인데 이 헬멧에 저 기관포가 연동돼 있어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머리를 돌리면 기관총이 그대로 제 시선을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기관포가. 그래서 이제 이 적을 제가 바라보고 이러고 누르면 그냥 저절로 나가는, 그러니까 뭘 손으로 이렇게 돌릴 필요가 없이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게다가 이 탐지 장치에는 열 화상 카메라 있고 또 뭐 광학 카메라도 아주 훌륭하고 그래서 뭐 밤에도 다 보이고 시야각도 120도나 되고 해서 야간에도 이제 조정이 탐지 되고. 장치입니다. 저게 바로 연료상 카메라든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저렇게 쏘는 거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눈만 정확하게 맞추면 그냥 그대로 좋다. 이렇게 하면 이게 찍. 예전에 에어울프 나오고 찍뭐 이렇게 가면 그렇죠. 찍. 그 영화가 현실화된 거. 예. 자 그러면 이 헬기에 대해서 공격형 헬기에 대한 역사를 좀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이 공격 헬기 원조는 베트남전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 H1 슈이 코브라입니다. 우리 한국군도 코브라 헬기가 있죠. 네. 우리 갖고 있는 거는 이제 H1S 형이나 또 이제 그 약간 개량한 형태인데 이 과거에 베트남전에 처음 나온 거는 이제 그보다 앞서는 뭐 H1G라든지 뭐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등장을 했고요. 이제 공격 헬기가 사실 등장한 영화 중에 유명한 게 이제 람보가 있어요. 람보. 예, 그 람보 중에도 2탄, 3탄에 보면 거기에 이제 딱 짠하고 등장하는 공격 헬기가 있어요. 이 아파치보다 더 큰 형태인데 옆에 이 파일론이라고 날개처럼 달려 있고 그 밑에 이런 그 로켓이나 미사일을 달 수 있는 이런 포드를 달고 있는데 그 소련의 MI-24라고 하인드라는 많은 거 아닙니까 예, 진짜.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예. 예. 그거는 병력 수송까지 겸하기 때문에 좀 큰데 예. 그 공격 헬기의 대명사처럼 아주 유명한 헬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영화에 등장해서 또 이제 역할을 한 적이 있는데 공격 헬기는 뭐 그런 점에서 이런 화력 플러스 러시아, 소련의 경우는 병력 수송 역할까지 겸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면 공격 헬기가 나오기 전에 헬기, 뭐 공격 헬기가 첫 번째 용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활용됐던 건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주로 이제 전쟁터에서 천사 역할을 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천사요? 네. 천사 역할은 뭐 전쟁터에서는 사람 구하는 거죠. 그렇죠. 네. 수송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죠. 그게 한국 전쟁 때 이제 가장 먼저 거의 선보인 상황인데 부상병들을 수송을 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미군은 당시 이제 헬기가 있고 우리는 그런 게 참 별로 없었지만 부상병 수송에 이제 헬기를 투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부상자 대비 사망자 비율이 아주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산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물자 수송도 어렵고 사람 수송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헬기가 산악을 날아다니면서 또 부상자 수송하고 병력 수송을 하고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야전병원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이 야전병원 개념이 이제 당시로는 정말 혁명 같은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게 이제 헬기가 있었기 때문에 부상자를 수송해서 가능했고 이런 의미로서 이제 헬기가 쓰였죠. 하여튼 얼마 전에 저희 북한군 병사 귀순했을 때 빨리 움직인 것도 헬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미군의 UH-60 후송 헬기가 투입이 됐었고요. 그 주치 그 말씀이 진짜 그 헬기 때문에 골든 타임을 지켜서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요즘도 역시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격형 헬기로 이 헬기가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한 건 또 언제쯤일까요? 실제로 헬기가 이런 주요구로 자리매김을 한 건 베트남전이다. 베트남은 아시지만 굉장히 열대우림이죠. 장거리 우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병이 움직이려면 장글이라고 하죠. 보통 정글이라고 하는데 장글이라고. 제가 강조를 하려고. 죄송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수송용 헬기만 있었어요. 근데 이게 헬기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북베트남군이나 베트콩들이 기관총이나 하다못해 소총으로도 헬기가 격추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UH-1이 기본적으로 수송 헬기다 보니까 화력이 약한 거예요. 야, 속된 말로 이게 좀 더 센 놈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UH-1H 헬기 옆에 병정은 태우대 옆에 로켓탄이나 기관포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H-1 코브라 공격용 헬기고 이거는 이제 병력 수송은 하지 않고 그야말로 이제 조종사 2명이 타서 로켓탄, 기관포, 나중에 미사일까지 달아서 이제 적군을 공격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활용이 됩니다. 옛날에 저 베트남전 영화 보면 헬기에는 포가 없는 것 같고 저 문 열어놓고 안에서 M60 같은 거 쏘고 있잖아요. 아, 그쵸. 이렇게 이거 헤드셋 쓰고 이렇게. 지금도 그런 이제 장비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때는 거의 그거밖에 없는 상태로 그렇게 했겠네요. 한국 전장에서 이제 헬기의 가능성, 그때는 이제 주로 뭐 부상자를 수송하는 그런 것으로 가능성을 봤다고 한다면 베트남 전장에서 이제 헬기가 본격적으로 공격형 헬기로 자리매김했는데, 근데 사실 뭐 스텔스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얘가 거의 주연급으로 항상 자리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진짜 전투 양상에서는 얘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뭐 그림, 포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요. 이게 현대전에서 신속한 기동이 중요한데 특히 한반도 같은 경우는 우리 산악 지역이잖아요. 산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헬기가 더 중요합니다. 차량이라든지 하다못해 전차나 이런 기동이 제한이 되니까 이제 헬리콥터 작전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그 600대가 넘는 헬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 수송용입니다. 상당수 수송용이고 공격용은 이제 코브라 헬기 70여 대라든지 아파치 헬기 이제 30여 대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아파치 헬기가 예를 들어 유사시에 북한이 전면전 도발할 때 우리가 반격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북한의 그런 저항을 뚫고 진격하는 데 있어서 이 아파치가 그런 통로 개척 역할을 상당히 해줄 수가 있는, 선봉에서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북한의 뭐 기계화보다는 물론이고 방어망, 뭐 대공포 그 진지라든지 이런 쪽, 그다음에 레이더 사이트, 이라크 전에도 레이더 사이트 공격하는데 아파치가 역할을 했고 걸프전 때도 역할을 했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현대전 특히 우리 한반도 전장에서 아파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좀 궁금한 게 이게 헬기가 뜨는 게요. 이게 돌아가니까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니까 뜨겠습니다만, 근데 얘는 방향 타고 얘는 위아래인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헬리콥터의 원리는 뭡니까 이게? 이 날개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져보겠습니다 좀. 네, 날개가 이렇게 잘 보시면 이거 만져도 여기서도 지금 잘 만든 거라 느껴지는데 날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비행기 날개도 마찬가지고 이게 앞입니다. 이게 뒤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뚱뚱하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뜰 수 있느냐?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 공기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공기가 흘러가는 게 아니고 공기 속을 얘가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로 지나가는 공기의 속도와 여기로 지나가는 공기의 속도가 같은데 여기가 이것 때문에 이게 사실은 공기가 긴 거리를 더 가야 돼요. 같은 시간 동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같은 시간 동안 더 먼 거리를 가야 된다는 말은 여기에서 이 공기의 밀도가 낮아진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에 밀도가 낮아진다는 말은 여기에 압력이 적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밀도가 낮은 쪽으로 날개가 뜨게 돼 있어요. 이런 원리예요. 이거 베르누이 정리라고 하는 물리학 법칙인데요. 테일 로터라고 한 요거 제 테일 로터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로터라고 그러나요? 프로펠러가 아니라 로터? 요게 메인 정식 로터, 명칭 로터입니다. 요게 테일 로터. 이 메인 로터가 돌아갈 때 기체가 막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날개 전체가 움직이니까 좀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제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테일 로터가 필요한 거고, 얘랑 얘가 같이 절묘하게 움직임으로써 중간에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호버링, 아까 여기 나왔지만 호버링이라는 서 있는 거. 공중에 고대로 떠 있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 잘 보시면 이 로터가 이게 십자가 아니에요. 다들 십자가 생각하시는데 이 각도가 요거 사이랑 요거 사이가 똑같지 않습니다. 예. 약간 이렇게 그렇죠. 약간 X자가 이렇게 눌렸다. 90도가 아니고 다. 그렇죠. 90도가 그렇죠.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야 좀 소음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상쇄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우리 생각이 이렇잖아요. 날개가 많으면 그만큼 또 잘 뜨고 뭐 힘이 셀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로터가 많아지면은 이제
당연히 힘이 세지겠지만 무거워지는 대로 다시 이제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중력 때문에.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가장 효율적인 로터의 수를 항상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이런 공격용 헬기 같은 경우는 4개 달려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에 쓰진 않지만 보통 동네에 날아다니는 헬기는 로터가 이제 블레이드가 한 2개인 경우도 많이 있고. 소음 감소 이거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또 어떤 의미가 있죠, 그게 작전에서? 소음이 감소되는 거는 당연히 군대에서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공격을 하는 기도빈이 유지해야죠. 네. 옛날 헬기들 보면 꽤 먼 데서부터 따다다다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근데 요즘 헬기들 보면 이 소리가 헬기 따라서 붙어서 오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가까이 왔을 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근데 그 소음 감소 너무 기술이 발전되면 안 되는 게 사장님이 헬기 타고 오거든요. 근데 오는 게 소리가 들려야지. 갑자기 나타나는데 높은 분들은 막 갑자기 헬기 타고 나타나 지금 곤란합니다 이게. 멀리서 따다다다 해야지 그때부터 긴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헬기는 그 구조상 그렇게까지 조용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아파치 또 얘기 계속 해봐야죠. 아파치 헬기가 첫 실전 배치된 거는 또 언제일까요? 실전에 이제 처음 투입된 게 1989년에 네. 그 미국이 파나마 침공에서 노리에가를 직접 체포해 왔잖아요. 그때 이제 그 실전에 처음으로 투입이 됐고 91년 걸프전 때 본격적으로 투입이 돼서 그때 그 당시 이라크군의 그 레이더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기가 부대 공격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파치가 단 1시간 만에 이라크 탱크 32대, 차량 100여 대를 파괴하는 데 성공한 적도 있고요. 와, 엄청나네. 진짜. 예. 또 쓸었네요, 진짜. 쓸었네요. 예. 근데 그만큼 집중 이 타겟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네. 이 방어 이거 장갑 튼튼하겠죠, 이거? 네. 무게 한 1.1톤 정도 되는 방탄 재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소련, 러시아, 북한군도 마찬가지고 주력 대공 기관 총 구경이 보통 한 14.5mm입니다. 우리 발칸프보다는 작고 그다음에 우리 얘기한 캐리반 50 12.7mm보다 약간 큰 거죠. 그러니까 이 14.5mm에 대한 방탄 능력을 기본적으로 이제 갖추고 있고, 근데 이 조종석은 이보다 좀 강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아크릴 방탄판으로 둘러져 있는데 이거하고 그다음에 또 취약한 게 이제 그 말씀하신 로터 블레이드 같은 경우도 이런데 이게 이제 손상이 되면 또 치명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보다 강한 23mm탄까지 견딜 수가 있게끔 돼 있고요. 또 하나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연료통이죠. 그렇죠. 연료통 연료통. 맞으면 예. 뚫리면 터지니까. 영화에서는 자동- 이제 그냥 뚫리면 줄줄 흘러가지고 파라고 파라고 그렇죠.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자동 구변 밀봉 장치도 갖추고 있고 그 아래 이제 방로 연료 탱크를 넣어서 23mm 탄에 대한 또 역시 방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통하고 뭐 부서질 수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쵸, 뭐 이제 쏴봐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에도 이제 잘 버틸 수 있게 한 게 엔진이 이게 보면 2개가 완전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엔진 얘하고 얘인가요? 얘하고. 그래서 하나가 완전히 부서져도 다른 한쪽으로 충분히 비행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2개가 다 부서져도 2개가 다 부서지면 물론 계속 가지는 못하겠지만 이게 로터가 양력으로 그러니까 관성으로 계속 좀 돌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는 힘으로 어쨌든 바로 추락하지 않고 이제 천천히 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은 얘가 유지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의 사람들이 이제 안 다치고 비상 착륙할 정도의 네네. 그런 뭐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그리고 윤활유가 하나도 없어도 30분 동안 비행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실제로 이라크전 영상을 보면 그 영상 사진 보면 이 아파치가 적 대공포탄에 맞아가지고 막 이런데 구멍이 숭숭 나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역시 우리가 도입할 만한 이미 배치돼 있습니다만 그럴 만한 그런 무기가 아니겠습니다. First, 350 in several places, 350,000, 400,000. Bradford painting, and I'll start the bidding here at 200,000, 250. Where do I take the bid? First, 350 in several places, 300. It's yours, lady. Thank you very much indeed. 자, 여기에 낡은 총환자루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작동이 정말 될까 싶은 구식 총환자루. 여러분이라면 얼마를 부르시겠습니까?
제 지갑을 한번 볼까요? 네, 저라면 후하게 쳐서 한 10만 원 정도 칠 것 같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낡은 소총, 낙찰가가 자그마치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이 넘는 돈입니다. 대체 무슨 총이길래 이렇게 비싸게 팔렸을까요? 바로 인디안 부족 중 가장 용맹하다고 알려진 아파치 부족. 그 아파치 부족의 추장이었던 제로니모의 총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최강의 공격형 헬리콥터. 그 별명은 인디안 부족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죠. 자, 시간을 거슬러 아파치 부족은 1858년 여름 멕시코 가스키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직 백인 이방인을 친구라고 생각했던 아파치 부족은 멕시코와 교역을 하러 떠난 길이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자들이 외출한 사이에 멕시코 군대가 습격을 한 겁니다. 아파치 부족은 당연히 충격에 휩싸였죠. 아파치 전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습격한 멕시코 군대를 향해 진격했죠. 전방과 후방을 오가는 교묘한 돌격 전술. 결국 멕시코 군대는 전멸했습니다. 이때부터 아파치 전사들은 자신을 위협하는 적을 가만두지 않았죠. 그러던 1830년 미국은 인디안 이주법을 만들고 실행합니다. 미국이 아파치족을 강제 이주시키는 일이 벌어졌죠. 탈출을 감행해 5천 명이 넘는 미 멕시코 연합군에 저항하며 용맹을 떨쳤습니다. 험준한 산악 계곡 지형이었던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를 넘나들면서 능수능란하게 연합군을 상대했죠. 당시 아파치 전사의 수는 불과 19명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추장 제로니모가 그들을 이끌었죠. 이렇듯 지치지 않는 아파치 전사는 미군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미군에게 아파치 전사는 용맹을 상징한다고 하죠. 용맹은 바로 이 녀석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 아파치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오래된 헬기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번엔 제가 직접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조종사 한 사람이 간신히 탑승할 정도로 정말 좁고 작죠. 그래도 6.25 전쟁 때는 아주 큰 일을 해냈습니다. 부상자들을 실어 날랐던 헬기거든요. 전장의 나이팅게일이었죠. 이 헬기의 제식 명칭은 H-14, 수라고 불리는 헬기입니다. 저기 러시모의 미국 4대 대통령을 기리는 큰 바위 얼굴들이 보입니다.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시선을 압도하는 거대한 조각성이 보입니다. 높이 172m, 길이 201m. 이 조각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바로 인디안 수부족의 추장 크레이지 호스입니다. 자, 1876년 6월 25일 리틀 비콘강. 남북전쟁 때 기병대 대장으로 명성을 떨친 조지 암스트롱 카터 중령과 제7기병연대 일대대는 리틀 비콘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인디언을 포위 공격하려는 작전이었죠. 사흘째 강행군 끝에 맞닥뜨린 수부족의 전사들 크레이지 호스, 성남말도 검은 말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하다는 시팅불 추장도 전투 준비를 했죠. 그들 옆에는 마침 전통 행사를 협의하던 샤이엔 전사들도 있었습니다.
전투는 아주 치열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리틀 비콘 전투 나흘째 되던 날 인디언들은 춤을 추었습니다. 커서 장군과 그의 군대 230여 명을 섬멸했습니다. 수와 샤이엔 모두 연합부족이었고 부족들 사이엔 수족의 추장이었던 시팅불의 역할이 매우 컸죠. 그는 지휘관으로서 지혜롭게 각 부족의 주장을 조율해 나갔고 기념비적인 전투를 치렀습니다. 수족은 용맹성뿐 아니라 지혜를 중시했던 부족이었죠. 기동헬기 H-13을 인디안 부족 수라고 부르는 데에는 전투를 지혜롭게 추려는 염원도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인디안 부족들 중에서 가장 먼저 말을 다뤘던 부족, 코만치 부족입니다. 이들은 전투를 할 때면 항상 밤을 택했다고 하죠. 워낙 말을 잘 탔던 탓에 밤에도 대낮처럼 싸울 수가 있었거든요. 5살 때부터 말 한 장에 앉았다는 이들은 남부 대평원에서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코만치족의 기동력과 전투력을 이어받은 정찰 공격청 헬기 RAH-66 코만치입니다. 강력한 스텔스 기능이 탑재돼 당시로선 최첨단 헬기였죠. 이 밖에도 시누크, 모하비, 이로크이, 카이오와 같은 헬기도 모두 인디안 부족의 이름들입니다. 이제 그 시절 인디안 전사들은 사라졌지만 두려움 없는 용기, 그 정신만은 살아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디안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화를 외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평화롭게 살고, 평화롭게 행동하고, 평화롭게 생각하라. 제 생각에 인디안 정신의 모체는 평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강력한 무기에 인디안 부족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인디안식 평화 영혼을 담으려는 게 아닐지, 그래서 전쟁을 억제하고 예방하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주에 걸쳐서 아니 원쌤 지난주에는 이제 F-35도 갖고 오시고 이번에 했는데 저는 눈을 아주 호강한 것 같아서. 네, 아무튼 그런 적극적인 본 게임 참여 진심으로 MC로서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팍팍 되잖아요. 이게 블랙홀 이거고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 끝나고 이게. 사진 한 장 찍어야겠어요. 네, 너무 그러니까요. 멋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의 정말 든든한 우리나라를 지켜줄 좀 근간이 될 수도 있는 마천급의 우리 아파치 헬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 저희가 다음 주에는 또 여러분께 또 재미있고 또 깊이 있는 그런 군사 지식을 전해드리고 약속드리면 저희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의 벤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치우시기 전에 빨리 사진 찍어야지. 이게 너무 멋있어요. 저는 원래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가장 멋있는 각도가 어디일까요? 저도 본 것 중에 제일 제대로 만든 것 같아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이거. 근데 이 재질이 이게 어떻게